따라서 이 녹조의 번식은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그 예를 들어서 개발주의적 정책이 빚은 참극이라고 말을 해야 할 겁니다. 문제는 그럼으로써 인간은 인간대로 사실 식수가 조금 불안하단 말이에요. 녹조가 짙게 뚜여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또 화학약품을 많이 투여하고 정화하는 비용을 들여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대로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고, 두 번째는 녹조가 짙게 들여지면은 이 녹조들이 그 예를 들어서 산소를 사실은 대부분 소진시켜 버리기 때문에 산소 호흡을 해야 할 수중의 생명체가 순환을 겪으면서 대다수가 죽는다는 거죠. 이런 이제 비극을 사실은 특히 보수 여당인 현 MB 정부는 토건형 개발 정책을 추진해 왔기 때문에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돈을 들여가지고 뭐 수질을 개선한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새로운 수질 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들이 계속 이게 문제 제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어떤 정책을 정확하게 집행하지 못하는 어떤 정책 부실의 현장 사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또 최근에 또 이제 날씨가 더우면서 전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전력 대란이 사실 우려가 된다고 계속 방송에서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려를 어떻게 보면은 계기로 삼아가지고 고리원전에 문제가 많이 생겼는데 고리원전 1호기를 다시 재가동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지금 정책이 보인다는 말씀이죠. 동일본 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가 사실 채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리하게 지금 위험사항이 있는 이 원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폭염이 덮치게 되고 또 이 더위를 이기기 위해서 한국민들이 상대적으로 냉방에 의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에어컨 많이 가동하는 데 따라서 전기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고리원전 1호기조차도 재가동 시키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죠. 이해가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리원전 1호기의 경우에는 한국 원전 사고가 났을 경우에 5분의 1은 이 고리원전 1호기 때문이었었던 겁니다. 그럴 정도로 고장이 잦았던 거죠.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이 고리원전 1호기는 원래 계획된 수명 30년 끝나고 나서 지금 5년 동안 연장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걸 또 재가동한다면 상대적으로 다른 원전에 비해서 사고 날 확률이 좀 높은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원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성찰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일단 원전 관계자나 정부는 지금 원전을 예를 들어 몇 기라도 중지를 한다든가 향후 한국에 21기의 원전이 가동 중에 있는데 이것을 정지할 때 무슨 경제 대란이 날 것처럼 그냥 야당법석을 띄고 그리고 UAE의 원전 1기를 수출한 것을 계기로 해서 2025년까지죠. 2025년까지 현재 21기의 이 한국의 원전 시설을 2024년까지 35기로 늘리겠다. 이것이 현 정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21기인데 34기로 늘리면은 무려 13기나 더 늘리겠다. 35기로 늘리겠다는 거죠. 2024년까지.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원전이 54기였었습니다. 근데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상태에서 지금은 54기가 완전히 다 가동이 중지된 상태예요. 54기를 다 중지시켰나요? 네네, 다 중지가 됐어요. 현재.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 경제는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그렇죠.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야 돼요. 국면으로 일어날 정도로, 왜냐하면 54기가 감당했던 전기가 적지 않을 터이니까요. 그런데 일본의 이 경제가 전기 에너지 때문에 난리가 났다라는 얘기는 거의 듣지 못했거든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이지. 오히려 예비 전력은 우리나라보다 여유가 있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어쨌든 원전에 대해서는 그릇된 생각들을 일부 갖고 있는데 우리가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10년이면 10년, 15년이면 15년 여유를 두고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것은 독일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네. 이해할 수 있을 터인데 네. 독일은 17기의 원전이 있었는데 후쿠시마 3.11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네. 2022년까지 17기 모두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결정을 내렸거든요. 독일은 17기가 있는데. 네네. 그나마 다 없애겠다. 네. 예. 2022년까지 다 없애겠다. 우리는 2024년까지 21기를 35기로 늘리겠다. 14기 더 만드는데. 그렇죠. 독일은 다 없애는. 네. 근데 이제 원전은 그 미래 세대에게 치명적인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네. 현 세대가 원전 수출해서 돈 몇 푼 만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네. 미래 세대의 생명을 볼모잡는 격이거든요. 네.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까? 네. 통상 이렇게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대안,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독일의 사례를 잠깐 설명해 드리죠. 네. 독일 작년도 6월 달에 독일 가서 원전 관계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부, 예를 들어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독일의 경우에 2022년까지 원전을 폐쇄할 경우에 대안이 뭡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제 세 가지를 언급을 하더군요. 원전 폐쇄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는 그 기술력이 세계 1위인 일본에서 원자력 사고가 났다면 독일도 그죠? 원전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수용하자, 인정하자. 예. 사실 거짓으로 그쵸?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하나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단계적으로 원전을 폐쇄할 경우 네. 노력하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원전은 미래 세대의 생명을 앗아갈 소지가 있는, 따라서 이건 에너지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선상에서 원전을 중단할 수 있다면 중단하는 것이 옳다. 네. 이렇게 판단을 독일은 내렸던 겁니다. 네. 그런 선상에서 두 번째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그럼 노력하면은 그 17개 원전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독일 경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확충할 수 있느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세 가지를 이 독일 이 주요 관계자가 들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성을 기울이면 지금보다 10에서 20%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일본 국민들이 54기를 다 중지시켜 놓고 절약하는 모드로 가고 있는 겁니다. 네. 전기는 덜 쓰고. 그렇죠. 네, 좀 덥더라도 좀 참아내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에너지 효율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전기를 많이 쓰는 일반 형광등에서 LED 전구로 바꾸어 들어가고, 또 이제 과학 기술의 이 공법을 이제 예를 들어서 저렇게 적용을 하면 에너지 효율화가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동일 제품을 생산하더라도 20-30%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기술적 발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원전과 같은 이제 에너지를 태양력, 태양광, 풍력, 조력과 같은 재생 가능 에너지원으로 바꾼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 원전 없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커다란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의 이명박 정부의 원전 정책은 이런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것에 역행하는 처자. 근데 그 이유는 그 알량한 돈 몇 푼 조금 더 거머쥐겠다고, 그렇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어떻게 보면은 올림픽을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들은 양궁이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전 세계가 배울 정도로 앞서가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 정치나 정책 같은 걸 보면은 오히려 전 세계가 앞서 나가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 결과적으로는 이 정치권의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이 이런 정책들을 이제 사실 입안하고 밀어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양대 정당의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새누리당 보면은 공천 의혹 파문, 사실 저희 선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런 의혹이 터지는 건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결과 같은 느낌이 많이 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민주당의 또 이종걸 의원은 또 막말 파문까지 나와서 참 이 정쟁을 일삼는 구태 정치의 아주 전형을 양당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이 양대 정당은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새누리당의 전신이 한나라당이었는데, 네. 한나라당의 경우 2002년도 대선 과정에서 찻대기 정당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에 아마 그 한나라당 대선 캠프에서 뭐 현대자동차 그룹, 뭐 또 삼성그룹을 비롯해서 주요 재벌 그룹에 아마 연락을 해서 100억에서 뭐 한 150억 네. 이렇게 걷어서 1000억 이상의 이 정치 자금을 조성하려는 것이 발각이 됨으로써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따라서 한나라당의 맥을 잇고 있는 새누리당도 네. 그때의 구태를 아직도 못 벗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와 관련되면 돈으로 치발라서 권력을 사겠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엿보이고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빙산의 일각으로 드러난 것이 이 현영희 의원이죠. 네. 아마 비례대표 당선 과정에서 공천 심사권을 갖고 있는 현기환 전 의원에게 3억 원 돈을 건넸다는 것이 지금 이 문제가 되고 있는 보도 내용 아닙니까? 네. 이 과정에서 뭐 이제 최근에 그 검찰에 의해서 드러난 바로는 대신 돈 전달을 받았던 조기문 씨의 쇼핑백, 이걸 이제 그 명품 루이비통인가요? 네. 받았는데 그 가방이 자택에서 발견됐다는 거죠. 네. 따라서 금품이 오고 갔을, 그쵸? 이 개연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근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여겨지고요. 새누리당 내지는 기존의 그 보수 우파의 정치 세력은 권력을 잡는데 사실은 뭐 거의 뭐 혈안이 되어 있었다. 따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용해서 권력을 거머잡자라는 그런 이 의식이 아직도 깔려 있어서 네. 이것을 새누리당이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렇죠? 그 점에서 어쨌든 제1 정치 세력은 여전히 탐욕의 정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거기에 또 이렇게 사실 국민들이 실망하는 이유는 집권 여당이 그렇게 부패했으면 뭐 제1야당이 좀 이런 부분들을 견제하면서 좀 참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뭐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막 뭐라고 비판하면 솔직히 말해서 너희나 잘해라, 뭐 너희나 나나 똑같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 같거든요. 뭐 실제로 이제 어떤 정치 행태들이 상당히 약간 저급하게 흘러가는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이 민주당의 구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부정부패에 관한하는 새누리당보다 훨씬 더 덜하다. 일단 여겨집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덜 부패있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패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한나라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이 정치적 지역 기반을 경상도하고 결탁해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MB정부가 4대강 사업에 23조 원을 퍼부으면서 예산의 3분의 2 이상이 낙동강 구강으로 흘러들어갔거든요. 네. 그것도 자신을 지지해준 경상도 정치 세력 일부, 다시 말해서 먼저 이제 건설,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가 토건기업이라든가 또는 땅 갖는 지주들에게 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국가 돈을 그렇게 푼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경우에도 사실은 호남이라는 이 지역적 볼모를 또 잡고 있기 때문에 연계되어진 부패로부터 자유롭지 않았고요. 그런 선상에서 비리가 터져나가면은 보수 우파보다 덜 하긴 하지만 민주당 역시 비리 선상에 사실은 늘 연루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보수 우파와 그 다음에 이제 진보 좌파로 대별되어지는 이 두 정치 세력은 정치 행위에 있어서는, 즉 정치 행위라는 동기에 있어서는 서로 적대적이긴 한데 결과에 있어서는 한 번은
보수우파가 뭐 이번에 5년 동안 집권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진보 좌파 진영이 또 10년 동안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그렇죠. 그 공생관계에 놓여 있다. 따라서 적대적 공생관계. 그렇죠. 적대적 공생관계에 놓여 있다. 그런 점에서 그 민주당도 사실은 국민의 눈에 볼 때 그 하나가 부패를 하고 있다면 그 대안으로서 유력하게 선호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실제로는 그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조차도 새누리당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흠집 내는 비난성 정치로 네. 이제 일관될 수밖에 없고, 그런 것이 이제 또 작게 나타난 것이, 예를 들자면 이제 이종걸 의원의 그 이제 막말 파문. 네, 막말 파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자기네들이 차별성이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누가 더 지저분한가 뭐 이런 거 갖고 하다 보니까 정치가 상당히 수준이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결국 이제 정치의 삼류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대한 세력으로 사실은 좀 의식 있는 분들은 진보 정당을 지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또 진보 정당이 또 이렇게 하나로 모여가지고 또 통합 진보당이라고 하는 걸로 또 이름도 개편하면서 이번에 사실 4.12 총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의석수를 확보를 했는데, 이게 뭐 19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이석기, 김재원 의원 파문이 일어나면서, 완전히 그 진보 정치에 대한 대실망, 뭐 이런 것들이 발생했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제일 정치 세력인 보수 우파의 이제 이 한나라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세계사적 흐름선상에서 자유의 가치를 일단 부여잡습니다. 네. 이 자유의 가치를 부여잡을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시장 만능주에 이제 내맡기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평에서 이제 자신들의 그 탐욕의 마각을 드러낼, 그렇죠, 여지가 넓어지거든요. 신자유주의가 되면서 더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 강자 내지는 야근 사람들은 아마 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 돈과 권력을 잡는 유리한 지평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게 제일 정치 세력의 정치적 관행이었다면, 정경유착 일어나는. 그렇죠. 상대적으로 이제 이 제2 정치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민주당의 경우, 뭐 새누리당보다는 많이 낮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문제선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경우에는 그 민주당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을 받쳐줄 수 있는 정치 철학이 사실은 애매하다. 그래서 색깔 없는 정치. 네. 그러니까 철학이 탄탄하게 기반되지 않은. 그렇죠. 그러니까 정책 철학이 없는 이제 이렇게 이 정치를 또는 정책을 펼쳐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본다면 민주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색채가 아주 애매한, 물론 그 상대적으로 진보 성격을 띠고는 있지만, 네. 근데 이런 것에 비해서 통합진보당, 네. 그리고 통합진보당의 전신이었던 민주노동당의 경우에는 적어도 그 이 노동 형제들이 꿈꾸는 세상의 정치를 표방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정치 이념의 색깔은 비교적 분명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좌파 정치 이념은 또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평등의 가치를 이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색깔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것이 화석화된 형태로 이전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1세기 오늘날 맞지 않는 100년 전에 나왔던 정치적 이념을 지금 현실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이 4.11 총선을 사실 염두에 두고서 합종연행을 하면서 통진당이라는 한시적 성격이라고 저는 여겨지는데, 이 정당을 출범시킨 거죠. 근데 여기에는 여러 정파가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뭐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민주노동당의 주축이었던 흔히 말하면은 이제 NL 계열, 이제 이렇게 주축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민주노동당에서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아온 이해찬, 진보신당, 이렇게 이제 노회찬, 심상정 의원으로 대표되어지는
NL 성격. 그리고 또 하나 국참당. 다시 말해서 유시민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요 여러 정포가 모이는 과정에서 그 멀리 보면은 미래에 대한 비전을 통진당이 갖기 어려웠다고 보여져요.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자기 정파의 이익을 추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 바로 이석기, 그 다음에 김재현 의원 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당권파가 결과적으로는 그 국민들이 보기엔 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정파적인 그 패권주의 형태를 보였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좋은 의미로 진보정당을 지지했던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자체 분열 국면으로 사실 접어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도 조금 더 아마 이제 들여다본다면은 적어도 이제 민주노동당 시절에 그는 우리 사회의 일부의 이해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노력을 진지하게 기울여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노동 형제들이 이 땅에서 참 피와 땀을 흘리면서 사회를 이만큼 올려놓고 또 민주화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했다. 그죠? 그런 점에서 민주노동당이 갖고 있는 성과를 지나치게 평할 필요는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시대에 뒤떨어진 화석화된 이념을 붙잡고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좀 변화시키고 싶어 했던 세력들이 의회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석기나 이런 이제 김재현 의원 같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분들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어쨌든 화석화되어진 이념을 붙잡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 친화적인 이제 정책을 펼치려고 했었다는 시대착오적인 예를 들어 정치적 문제의식이 첫 번째 문제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보수 우파는 늘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느냐면 부도덕한 정치인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유주의라는 가치 자체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예요. 근데 여기에 그 부덕한 사람들이 탐욕의 동기 갖고서 정치를 참여하면 이를 망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이 진보 좌파 진영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이석기나 김재현 같은 사람도 그런 점에서는 덕이 결여되어진 아니 사실은 그 국민들의 상식적인 덕목에 반하는 행보를 서슴지 않고 저질렀었다. 그게 사실은 지난 5월 12일 날 그 중앙위원회 폭력 사태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쐐기를 박은 것이 지난 7월 26일 날 통진당 의원총회에서 문제의 두 의원을 사실은 제명시키자는 안건이 상정됐는데 이것을 부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김재남 의원이었고 이 김재남 의원은 마찬가지로 이 경기 동부연합 다시 말해서 이제 이석기 김재현 의원이 대변하고 있는 구당권파의 사실은 인연에 의해서 비례대표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관계가 이제 끈끈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전체적인 민심이나 어느 게 옳은지는 분명하면서도 거기서 차를 기권하게 되는 이런. 그렇죠. 그 점에서는 아쉬운 게 김재남 의원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신을 불러준 구당권파에 대한 정치적 의리를 지켰다. 이렇게 따라서 의리라는 것도 덕목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이 작은 의리라는 덕목보다 더 사실은 우선하는 더 비중 있는 사회적 공의의 가치 이걸 저버리게 된 거거든요. 그건 작은 의리를 위해서 사회적 공의라고 하는 가치를 배반했다. 그거는 마치 뭐 이제 전두환을 따르는 세력 가운데 예를 들자면 장세동 같은 사람도 전두환이라는 보수에 대한 의리, 정치적 의리를 정말로 잘 지켰거든요. 끝까지 지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것만 본다면 의리 있는 것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닌데 문제는 의리를 지키자고 더 큰 공의를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을 전두환 집단이 했었는데 과거에 통진당 내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놀라울 뿐입니다. 따라서 사실은 통진당은 거의 뭐 파산 상태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이제 사실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실 수도 있는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1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보수 정치, 제2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진보 정치 세력이
사실상 둘 다 파산 지경에 이르러서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마음을 둘 곳이 없어지는 현상. 그러한 마음 둘 곳이 없는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가 지금 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집권 여당과 제1야당과 또 제3당이라고 할 수 있는 진보당의 어떤 파산 상태까지 보여지면서 마음 둘 곳이 없다. 이런 상태에서 나타난 아이콘이 사실 안철수 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안철수 기성정치에 대한 절망이 사실 심화되면서 안철수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보면은 반사효과처럼 쫙 올라오는, 그러면서 기성정파에 소속되지 않은 참신한 인물에 대한 기대감과 합쳐져서 이제 안철수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3정치 콘서트 이 책의 관점에서 보시면 네. 어떻게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근대의 정당사를 들여다본다면은 늘 그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관성을 지닌 보수 정당이 어쨌든 주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에 반해서 그 사회 변화를 주려는 개혁 진영이 두 번째 제2 정치 세력을 보통 형성되죠. 그래서 네. 1, 2 정치 세력의 주거니 받거니가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왔다. 네네. 보통 이 근대 이후 선진국의 이제 어쨌든 정치적 흐름과 과정이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선진국의 이 정치적 흐름 과정에서 기존의 정치 세력이 갖고 있는 정치적 이념이나 철학만으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제3정치가 사실은 태동하게 되죠. 네. 그런 제3정치의 태동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복지국가를 탄생시킨 사회민주주의가 그 당시로서는 제3정치의 흐름이었었던 겁니다. 네. 서유럽, 북유럽이나 이런 데서. 그렇죠. 사민주의.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전 자심에서 20세기 초반으로 돌아간다면은 여전히 제1정치 세력 보수 우파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자본주의를 또는 시장 경제를 강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반해서 그 진보 정당은 그 소비에트에서 성공을 거둔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혁명적으로 이식시키는 운동을 펼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안정화되어진 선진국에서 혁명이 일어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나서 사회가 피폐화된 시점에서 혁명을 또 얘기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거든요. 네. 그러자 이제 제2 정치 세력의 이 변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것을 추동한 것이 전쟁 이후에 야기되어진 국민들의 피폐화되어진 예를 들어서 이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이제 곤경에 빠진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를 존속시키면서 평등의 가치를 계획 경제에 의해서 대규모로 이식힘으로써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이제 복지국가론을 탄생시킨 사회민주주의가 당시로서는 제3정치 흐름으로 출현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정치적 상황이 오늘날 한국에 펼쳐져 있다. 네. 그 말은 제1, 2 정치 세력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을 그쵸? 예를 들어서 이 때가 없는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 흐름을 염원하던 차에 안철수 원장이 신선한 이미지로 등장하게 되자 그를 지지하는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거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 시점은 정치 패러다임의 위기 국면이다. 이것은 해소되지 않고서는 어렵다. 이 해소를 위한 상징적 아이콘으로 안철수 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실제로는 안철수 지지 현상은 현상이고 실제로는 토대라는 거죠. 이 토대는 정치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 선상에서 이제 저는 그러면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뭘 제시할 것이냐를 조금 아까 이렇게 소개해 주신 이 제3정치 콘서트에서 그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이제 평등의 가치를 이제 이렇게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정치적 흐름일 수밖에 없겠다라고 이제 여기게 된 것이죠. 좀 어려운 말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치 운동을 추동하는 어떻게 보면
근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도 이제 저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정치 철학의 토대가 상당히 좀 혼잡스럽다, 뭐 이런 여러 정파들이 나머지다 보니까 예. 그런 것을 볼 수 있었고, 뭐 새누리당은 정치 철학의 토대와는 상관없이 어떤 권력과 어떤 부를 추구하는 좀 탐욕의 집단처럼 이렇게 변해버린, 진정한 보수가 정당이 아니어버린 이런 현상. 그러면 진보당 같은 경우는 정파적 이기주의에 매몰돼버린 이런 현상 속에서 대안으로서 제3정치가 20세기 초에는 3인주의라고 한다면은 지금 21세기 초반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다. 이게 이제 요약해보면 그렇게. 네, 제가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고, 네. 이것과 유사한 이 컨셉으로 미국 사회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이클 샌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잘못 나가고 있는 미국 사회에 공동체주의라는 해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공동체주의가 사회 정책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공동선을 구현하자는 것이다. 이 것이죠. 그 점은 저하고 거의 비슷한 패러다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3정치 콘서트라는 책을 쓰게 된 것이죠. 결국은 국민들이 무의식적으로 마이클 샌델 하버드 교수이 상당히 어려운 강의인데, 사실은 들어보면 저는 좀 재밌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정치 철학 얘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죠. 폭발적인 대중적 반응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단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한 대표님 말씀하신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대한 갈망이 무의식적으로 이 대중들 사이에 이렇게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서유럽의 독일이나 스웨덴과 영국이 조금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그 정치적 지평이 옮겨간 미국의 경우는 더 다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자유주의가 어느 나라에서 나왔느냐?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마가렛 대처가 사실은 복지국가의 폐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주창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레이거노믹스로 또 화답하게 된 거죠. 이렇게 영국과 미국이 신자유주의의 진앙지 역할을 하면서 세계와 마침 무역의 자유화의 흐름에 맞춰갖고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됐어요. 그런데 이 신자유주의는 미국에서 어떤 양태로 뿌리를 내리게 되느냐면, 물질적으로 다소 풍요롭다고 여겨지는 미국 사회에서는 개인이 이런 물질적 풍요를 자유롭게 만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미국 사회에서는 특별히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심화되었다. 이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양태가 이런 겁니다. 조금 이렇게 미국의 백인 남성이 좀 성공을 어쨌든 거두는 지평으로 직장에서 잘 나가다 보면 그동안 조강지처 사실은 오래 사귀었지만은 오래 가정을 같이 했지만 직장에 나가다 보면은 직장 내 아주 늘씬한 젊은 여성이 눈에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관계성, 즉 가족과의 유대적 관계를 끊고, 그리고 젊은 여성과 눈이 맞아서 이렇게 되면 이혼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재혼을 하게 되고, 이게 밥 먹듯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이 사실은 한 세대 전에 그런 일이 많았었죠. 네, 그렇죠. 요새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지만. 바로 그렇거든요. 바로 그런 미국의 풍토가 그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짙게 들여짐으로써 사회적으로 무수히 많은 해를 낳고 있어요. 근데 한국이 미국의 제도를 그대로 도입함으로써 미국식 제도를 너무 닮은 나머지 미국의 폐해가 한국 사회도 그대로 나타나게 된,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최근 들어서 이혼율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미국 이상으로 자살률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미국만큼 상위 1%, 10%가 사회적 부를 거머쥐는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 적용될 수 있는 공동체주의는 한국 사회에서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로 적용되어지면 그것이 바른 해법일 수 있다. 이게 이제 제3정치의 새로운 해법인 것이죠.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라. 아마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또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다 하면 어떤 정신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자면은 그 부동산 정책 갖고서 그러면 1, 2, 제3정치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간단히 분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죠? 일단 제일 정치 세력은 그 자유주의의 가치만을 금과 억조로 여기면서 그렇게 되면 그 부동산 이것도 투기가 아니라 투자가 되는 거예요. 땅 갖고 투자를 해서 내가 넓은 집에 좋은 땅을 많이 사들여서 내가 이익을 보겠다는 데야. 시세차익 보고 팔고 또 사고. 그렇죠. 따라서 그 보수 우파 제일 정치 세력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규제를 다 풀어버리는 가능하면 그래서 옳고 뭐 투자에 따른 이익을 얼마든지 봐도 좋은 것으로. 정부에서 간섭하지 마. 근데 문제는 땅이라는 것은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한반도 땅거리가 작아요. 인구는 5천만인데 땅은 비좁고 이럴 때 땅 갖고 경제적인 투자가 돼버렸을 때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 땅을 갖고 있지 못하거나 서민들의 경우에는 집값이 뛰고 땅값이 뛰므로써 삶이 피폐화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인도적인 정책을 땅 관련해서 제일 정치 세력은 부동산 정책도 규제를 푼 자유경쟁에 맡기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면 그 대안으로 평등의 가치를 존중하는 제2정치 세력의 부동산 정책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2정치 세력은 부동산 정책을 그럼 어떻게 풀 거냐? 그럼 사실 노무현 정부가 그동안 보였던